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지난 전기수 시간 하루 쉬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고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하루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땅의 역사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땅의 역사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식민시대 때 살았던 구 대한제국 황실 사람들 왕공족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1917년 순종의 천황 아련입니다. 조선 왕 순종이 도쿄로 가서 천황 다이쇼에게 머리를 숙였다입니다. 우리가 왕공족 혹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왕공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천황에 의해서 일본 천황 메이지에 의해서 구 조선 혹은 대한제국 황실의 고종과 순종의 혈족들이 조선의 왕족과 공조로 책봉이 됐죠. 그 왕족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고종이 그 식민시대 초반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을 예로 들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 순종이 벌였던 일 혹은 어찌 보면은 강압에 의해 살 수밖에 없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1917년 대한해협을 건너서 도쿄에서 그 당시 천황 다이쇼를 만나 아련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6월 3일) 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총독부 기관지격입니다. 그 이면 한가운데에 이렇게 군복을 입은 창덕궁 이왕 사진과 그리고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왕 전하 동상 8일 경성 출발 약 2주간 체류. 이왕 전하는 순종을 뜻합니다. 창덕궁에 살고 있던 조선의 왕 이왕이죠. 그리고 어는 왕과 관련된 용어에 붙이는 접두어입니다. 어용할 때 그런 어자죠. 동상은 동력동의 오를상, 동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식민 본국인 일본 수도가 도쿄였습니까? 동상은 바로 도쿄로 납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서울로 갈 때 상경한다고 얘기하죠. 그 같은 맥락입니다. 식민시대의 기준은 그 서울이 도쿄였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철도는 부산행이 상행선이었고 경성행이 하행선이었습니다. 다시 본론 돌아가면 7년 전인 1910년 9월 1일 한일 병합조약이 공포되고 사흘 뒤에 창덕궁 인정전에서 그때 당시 천황 메이지에 의해서 조선 이왕으로 책봉된 순종이 후임 천황 다이쇼를 아련하기 위해서 조선을 떠나서 일본 도쿄로 간다는 뉴스였습니다. 명과 청 왕조를 통틀어서 중국의 4대했던 조선 왕조였습니다. 그 조선 왕조 500년 역사 동안에도 없었던 입조, 그러니까 4대 본국에 가서 인사를 하는 행위였습니다. 한일 병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은 초대 총독 그리고 마지막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였습니다. 이 마사다케는 이 병합 협상을 하면서 순종을 대공으로 격하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공이죠, 공. 유럽에 많이 있는 공입니다. 귀족의 우두말이죠. 그런데 데라우치와 함께 협상을 했던 대한제국 쪽 협상 주도자는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완용은 조선은 중국에 조공을 할 때도 왕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주장을 하고 고집을 했죠. 그래서 이를 관철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공으로 격화될 뻔했던 조선 대한제국의 황실은 왕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일본 내각 또한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이씨 황실은 왕족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임 황제 고종은 그래서 덕수궁 이태왕, 순종은 창덕궁 이왕에 책봉됩니다. 1910년 9월 1일 천황 메이지가 보낸 이왕 책봉 칙사가 창덕궁 인정전에 도착합니다. 그때 풍경이 굉장히 건조하고 엄숙했답니다. 책봉식이. 곤도 시로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 옆에서 배종을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피기도 하고 감시하기도 했던 일본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 전하도 칙사도 침묵 속에 있었고 양측 수행원은 석상처럼 숨을 죽이고 있어서 엄숙하다는 말밖에는 형언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가 없는 분위기 속에서 책봉식이 진행이 됐다고요. 짧게 끝난 책봉식에 이어서 이왕 순종은 대한제국 황제 의장을 갖춰서 입고 영국식 의전복을 입은 기병들 호위 속에서 황제 깃발을 펄럭이는 마차를 타고 남산에 있던 총독관제를 찾아갔습니다. 책봉에 이은 답방 형식이었죠. 그 대한제국 복식이 생애 마지막 제국 황제의 양식 의장이었습니다. 1907년 7월 20일 전임 황제 고종이 강제로 퇴위됩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퇴위되죠. 그 퇴위를 주도했던 사람은 당시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통감이기도 했죠. 이토 히로부미는 바로 그해 12월 고종과 엄규비 사이에 나온 아들 영친왕 이은을 도쿄로 보내버립니다. 자기도 동행을 했죠. 영친왕은 순종에 이어서 조선 왕위를 물려받을 왕세자였습니다. 그 왕세자는 10살이었습니다. 10살짜리 영친왕은 1963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귀국이 허용될 때까지 일본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갓 황제가 된 순종을 통감 자격으로 배종해서 1909년, 그 2년 뒤입니다.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북쪽과 남쪽으로 순행을 시킵니다. 여행을 시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여행을 했던 1월달 여행을 남쪽을 갔다고 해서 남순행, 그리고 신의주까지 북상을 하고 돌아왔던 2월달의 여행을 서순행이라고 합니다. 왕세자인 영친왕의 유학은 명목상 권력자인 전주희 씨 왕씨를 식민체제의 정신세계부터 길들이는 조치였습니다. 이 왕의 순행은 조선 왕조 내내 군중이, 일반 대중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군주를 대면시켜서 거리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얼굴을 보게 함으로써 식민 조선인에게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했던 그 일본의 근대화 작업에도 똑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왕정 복고 후에 천황, 실질로 권력을 잡게 된 메이지를 석 달 동안 일본 전국 여행을 시킵니다. 이를 순행이라고 하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근대화의 방법을 놓고 분열돼 있던 여론을 결집시키고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죠. 그 경험을 그대로 식민조선, 미래 식민조선에 써먹은 겁니다. 어느 날 순종이, 황제 순종이, 융의제죠, 이렇게 조령을 발표합니다. 내가 임금 자리에 오른 뒤 도탄에 빠진 백성 생활을 구원할 일념뿐이었다 하여 이제 내가 직접 지방 형편을 시찰하고 그 고통을 알아보려고 한다. 여기에 통감인 공작 이토 히로부미에게 특별히 배종할 것을 명한다. 1909년 정초, 양력 정초 1월 4일에 융의제 순종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 순종은 국내부 관료 41명, 대한제국 내각 42명, 통감부 요원 13명을 데리고 경성, 수도 서울 남대문역에서 열차를 타고 대구, 부산, 마산,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대구에 들러서 경성으로 6박 7일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사흘입니다. 1박을 하더라도 굉장히 심오하고 원대하고 꼼꼼한 계획이 필요한데 6박 7일짜리 남쪽을 한 바퀴 도는 여행이 발표하고 사흘 만에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꼼꼼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철길 매 5리에서 10리마다 일본 헌병이 경호를 하고 연도에는 한일 두 나라 국기를 든 학생들이 도열할 것. 순행시 제반 준비략이라는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나라는 벌써 일찌감치 거덜이 났고
이제 이름만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대한제국 황제가 민정수찰에 나섰는데 경호는 일본 헌병이 하고 환영인파는 일장기를 함께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가운데 한 군데인 대구에서는 이등박문이 황제를 일본으로 납치하려고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철길에 들어눕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만큼 그때는 분위기가 평탄하거나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보다는 무언가 할까요? 여기에 저항하려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를 했었죠. 1909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작은 소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오후 3시 25분 남대문역, 그러니까 서울역을 출발한 순종의 열차가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예포 21발이 울려 퍼지며 열차를 환영을 했죠. 예포 21발은 황족에 예우하는 횟수입니다. 당연히 대한제국의 황제니까 예포 21발을 발사를 해야죠. 부산과 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에서는 기차 역 앞과 교차로마다 환영하는 문, 복령 문을 세웠고 일본의 육해군이 도열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1월 8일 오전 9시 40분 순종이 탄 열차가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일본 천황 당시 메이지가 축하 전문을 보냅니다. 일본 함대를 부산과 마산으로 보내 경의를 표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산항에서 일본 해군의 장갑 순양함 아즈마함이 예포 21발을 쐈습니다. 부산을 떠난 순종은 마산을 거쳐서 12일 귀경길에 다시 대구에 들렀습니다. 대구에서는 전 시민이 환영과 환송에 동원이 됐습니다. 순종은 그 환영 인파 그리고 환송 인파를 맞아서 그 가운데 달성공원을 방문합니다. 달성공원은 제가 어릴 때 자주 우리 아빠 엄마 손을 잡고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공원은 도로를 개수를 하고 만국기를 달고 가짜 꽃으로 겨울나무를 장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환영 나온 인파들 가운데 노인들이 있었는데 노인들 중에 일본인은 순종 자리 옆에 따로 자리를 만들어줬고 조선인 노인들한테는 선물을 황제가 하사를 합니다. 그런 사이에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별도로 조선인 유력 인사들한테 통감 정치를 정당화하는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1월 13일 창덕궁으로 황제가 복귀합니다. 그리고 보름이 채 안 되는 14일 뒤인 1월 27일 이번에는 신의주를 향해서 7박 8일 여정으로 서쪽 서북 순행을 떠납니다. 여정은 평양, 의주, 신의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평양, 이번에는 개성 그리고 경성, 서울 순서였죠. 이 또한 통감부가 사전에 계획해놓은 순행이었습니다. 순행 규모는 남순행보다 2배가 더 늘어난 279명이었습니다. 이 순행이 일본으로서는 대한제국 황실의 위엄을 빌려서 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통감부는 관보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몇 날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도착, 어디로 가고 그리고 몇 시에 어디로 출발을 하고 어디에 묵고 누구를 만나고 샅샅이 공개를 했습니다. 한 번도 황제는커녕 왕시대 그때에도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조선의 일반 대중들한테 우리가 당신들의 황제를 데리고 모시고 이렇게 전국에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막 홍보를 해댄 겁니다. 선전을 해댄 거죠. 또 사진가 2명을 따로 고용을 했습니다. 전 일정을 모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남순행과 서순행 전 일정에 걸쳐서 통감부와 일본에 거칠게 저항하는 민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양에서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단발을 하고 나타난 황제를 보고서 평양의 유지들이 신하된 자로서 도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스스로 단발을 하고 양복을 입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구시대의 권위를 상징하던 황제를 앞세운 이 선전국이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110년이 흘러서 2017년 4월에 대구광역시 그러니까 이 남순행 때
들렀던 그 도시 대구의 중구청은 순종이 걸었던 그 달성공원 앞의 도로를 순종 황제 남순행로로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 동상을 세우죠. 이 모든 작업에 국비 35억 원을 포함해서 7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동상 앞에는 시대 상황에 굴하지 않는 민족 정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도를 조성한 중구청에서는 치욕의 역사도 보존한다라는 다크 투어리즘의 일환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2007년입니다. 5년째 이 동상과 남순행로는 논쟁 중입니다. 이 동상과 그리고 함부로 밟지 말라고 땅바닥에 안내판을 붙여놓은 그 조형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7년 이 순종이 조선의 창덕궁 이왕이 천왕을 아련을 합니다.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 1917년 5월 9일 이왕 순종은 전주 이씨 왕실의 본궁인 함경도 함흥으로 참배를 떠납니다. 함흥은 아시겠지만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할 때 뿌리가 된 본향입니다. 전주에 조상들이 살고 있다가 정치판의 갈등에 밀려서 삼척으로 달아났다가 삼척에 다시 함흥으로 그리고 만주로 정처없이 떠돌다가 마지막에 돌아온 곳이 함흥이었습니다. 그 함흥에서 이성계가 세력을 이끌고 고려를 타도하고 조선을 세웠죠. 그런데 조선왕조 500년 내내 이 함흥 본궁 참배는 역대 조선 국왕 그 누구도 거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황실은 사라지고 없었고 황실을 대신하는 조직 이왕직과 총독부가 조율해서 나온 행사였습니다. 참 뭐랄까 기이하죠. 조선은 사라졌는데 황실도 사라졌는데 그 황실의 본궁을 식민봉국에서 파견된 관청 총독부가 이를 주도한 겁니다. 참배용 제물은 선박을 이용해서 원산에서 함흥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배를 하고 제사를 올릴 때 순종은 대한제국 시대 때 황제 복식, 옛 복식을 그대로 착용을 했습니다. 황제에서 이 왕으로 격화가 됐지만 제사 형식은 대한제국 시대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총독부는 바로 이 옛 권위에 대한 복종심을 적극 활용해서 식민 권력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를 한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거미줄 속으로 이 조선의 백성이 끌려 들어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게 5월 15일 열차편으로 서울로 복귀를 합니다. 1917년. 그리고 6월 8일 다시 열차를 타고 부산을 거쳐서 일본 도쿄로 향합니다. 1912년 메이지 천황이 죽었을 때 당시의 총독 데라오지 마사다케가 도쿄 참배를 주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고 저항이 컸기 때문에 무산이 됐었죠. 마침내 그 동경으로 가는 여행 동상 계획이 1917년에 고쳐야 된 겁니다. 6월 8일에 서울을 출발해서 그달 28일에 귀경한 20박 21일의 초장기 여행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은 총독부가 일본 국내선과 함께 기획을 했고 순종은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옷은 일본 육군 대장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포 21발을 쐈습니다. 예포 21발이 뭔가요? 황족에 준하는 황족에 대한 의전이 예포 21발입니다. 순종은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왕직은 순종을 위해서 일본 현지 숙소에 조선식 아궁이하고 솥을 마련해 놓습니다.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던 왕족이기 때문에 혹시 입맛에 안 맞을지 몰라서 조선식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다 해놓은 거죠. 6월 9일 이 순종 일행이 부산에서 황족 깃발을 개양한 일본 군함
희젠함을 타고 일본으로 향합니다. 이 희젠함은 1905년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획득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일본의 포격으로 침몰했던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만든 러시아 군함을 그 군함을 인양을 해서 자기네들의 군함으로 사용했죠. 그 군함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시모노세키에 의해서 효고현의 마이꼬라는 곳에 닿습니다. 마이꼬는 춤추는 무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씁니다. 마이꼬에는 방적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방적회사에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조선의 소녀들을 고용을 해서 옷감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 조선 여공 120명이 연도에 나와서 환영을 했죠. 나고야에서는 동생 영친왕을 만납니다. 6월 13일 도쿄에 순종이 도착을 하죠. 다음 날 오전 천황 다이쇼를 만납니다. 그때 함께 배석했던 곤도 시로스케에 따르면 덕담이 오가고 이왕 전하는 다시 절을 하고 물러났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천황의 황궁의 전용 제사 성전인 현소를 참배를 하고 영친왕 이은이 복무 중인 근위보병 이연대를 방문을 합니다. 메이지 천황의 묘 왕릉을 참배를 합니다. 다양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순종은 6월 28일 부산을 거쳐서 서울로 돌아옵니다. 옛 황제의 권위 그리고 식민 권력의 권위를 중첩시켜서 식민 조선 백성들에게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려는 거대하고 정교한 이벤트였습니다. 식민 본국과 총독부가 연출을 하고 왕공족 순종이 출연한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종은 허사비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조선 왕실의 얼굴로서 식민 권력에 충실하게 봉사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순종은 불쌍하다, 허수아비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천황이 책봉한 조선의 이왕이고 이태왕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던 조선의 왕공족이었습니다. 박종일의 땅의 역사입니다.